자, 화제 사회 이슈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송국건 평론가, 차재영 교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권상희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모텔 연쇄 살인 사건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약물을 섞은 음료로 2명을 숨지게 한 모텔 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 씨 최초 범행 시점이 알려진 지난해 12월보다 앞섰을 가능성 제기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지난해 10월 25일입니다. 김 씨 휴대전화 번호로 119에 신고가 접수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라는 건데요. 네. 김 씨로 추정되는 신고자, 이 신고 당시에 음식점에서 와인을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소방당국은 사건 당시에 서초구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20대 남성이 의식장애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한 건데요. 이 신고 번호가 피의자인 김 씨가 지난 12월 강북구 노래주점에서 동석했던 30대 남성 B 씨가 쓰러졌을 때 이때 신고했던 전화번호와 동일한 번호였다라는 겁니다. 네. A 씨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고요. 당시에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말투가 어눌했다. 이렇게 진료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처럼 김 씨가 다른 남성에게도 유사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범행 장소도 점점 은밀해진 정황이 포착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범행 장소가 한마디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10월 앞서 말씀드렸던 사건입니다. 이때는 김 씨가 함께 있었던 남성과 와인을 마시고 쓰러졌다라고 했던 곳, 아까 언급해드렸다시피 서초구 방배동의 한 식당이었고요. 12월 중순에 발생했던 이 사건의 경우 남양주에 있는 카페 주차장에서 음료를 건네받은 남성이 이를 마시고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1월 24일엔 한층 장소가 은밀해진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하노래 주점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김 씨가 직접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후엔 더 폐쇄적인 장소로 장소가 옮겨집니다. 강북구의 모텔 방 안에서 남성 2명이 약물을 마시고 숨지는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은밀해졌을 뿐만이 아니고요. 김 씨의 범행 거듭될수록 더 과감하고 치밀해졌습니다. 범행 이후에 챗GPT한테 이 범행과 관련된 질문까지 하면서 사전 준비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그러니까 AI를 일종의 범행 컨설턴트쯤으로 여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범행 이후에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게 되면 죽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범행에서 음료에 탄 약물의 양이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리고 집에서 미리 범행에 사용한 음료를 만들어간 뒤에 새로 구매한 음료의 병만 현장에 남겨두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또 앞서 3차례 이 본인이 직접 신고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배동의 식당 그리고 3번째 지하 노래주점에서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요. 남양주 카페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2번째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죠. 남성이 쓰러졌을 때는 119에 전화를 걸었던 것이 아니라 남성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관련 소식을 알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살인 사건이 2차례 발생됐던 강북구 모텔에서는 아무 신고 없이 홀로 빠져나왔고요. 네. 약물을 마신 채로 홀로 남아있던 남성들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봤을 때 본격적인 살인 범행에 나서기 전에 공개된 장소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고 또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준비 단계를 거쳐서 살인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정황만 보더라도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특히나 챗GPT에 관련 질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계획 범행임을 입증하는 일종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이 김 씨 구속 송치 이후 이 경찰이 추가로 조사한 피해 의심 남성만 2명이고요. 이들이 만약 피해자로 확정될 경우 피해자 내 사망한 2명을 포함해 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김 씨는 하지만 추가 범행은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일단 지금 이 5건의 사건 가운데 10월 방배동 식당 살해 그리고 지난 1월 노래주점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인과 이 사건
무관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이 물증 확보 등을 통해서 검찰로 지금 김 씨를 구속 송치한 상황이에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와 만남을 가졌던 남성들 중에 원인 불명의 사고사나 자살로 종결된 사례가 있는지 경찰이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사건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앞서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유족 측이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수님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상 공개의 중요한 기준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처음 알려졌던 사항보다는 점점 더 이 범죄의 그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경찰의 판단 사항보다는 상황이 바뀐 만큼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공익적 필요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알려진 사건보다는 지금 추가 범행이 점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신상 공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 털기를 통해서 뭐 이 피의자가 미모가 뛰어나다는 식의 동정 여론까지 생긴다고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랄까요, 철퇴를 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이 사회적 처벌의 차원을 강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사고 소식입니다. 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18세 소년범이 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해 7월 중순에 발생한 사건인 건데요. 이 A군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과 모텔 등으로 데려가서 약 16시간 동안 감금한 채로 수차례 폭행해서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입고 있습니다. 네. A군은 B양과 지난해 3월에서 6월 사이 넉 달 정도 교제한 사이인데요. 헤어진 뒤에도 A군이 B양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면서 괴롭혀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범행 날에도 이 B양이 계속해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A군이 이를 무시하면서 나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냐, 신고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네, 이 전치 10주면 피해자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법원은 판결을 어떻게 내렸나요? 지금 A군이 받고 있는 혐의가 특수중 감금, 치상, 또 죄물손괴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예.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법원이 선고했는데요. 이 장기 단기형, 소년범에게 적용이 되는 부정기형입니다. 수용 태도 등에 따라서 최소 형기 이후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일단 지금 별다른 이유 없이 헤어진 연인을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A군 소년임이라 하더라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10대가 이렇게 감금과 폭행 장시간 이어서 했다는 게 참 충격적인데 20대 남성이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충격을 더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전력으로 이미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적도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서 징벌 처분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A군을 보면 통제된 상황 속에서도 공격성이 억제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건데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 달리 보면 이걸 아무리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실수라고 치부할 수 없는 거죠. 네. 폭력적 패턴이 고착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되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과연 법적 처벌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 소년사법 시스템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10대 범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법 시스템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1일 BTS가 광화문 광장에서 컴백 공연을 선보입니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만큼 정부와 경찰에서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하고 싶고 공연을 최대한 많이 하자. 네, 이번 앨범도 너무 자신 있고 새로운 모습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투어도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복귀할 예정이라서 गाइस सोल कॉमन में BTS का कमबैक लाइव वो भी फ्री में हो रहा है 나 몇 초밖에 안 남았다. 야 얘들아. 10, 9, 8. 와, 야 얘들아 됐어. गाइस I'm see BTS 네, 보신 것처럼 21일 열리는 BTS 광화문 공연. 예매 전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매진이 됐거든요. 공연 당일에 20만 명 넘는 인원들 광화문 광장에 몰릴 가능성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팬들이 몰릴 경우 경찰이 지금 추산하고 있는 인원이 무려 26만 명에 달합니다. 네. 당연히 경찰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광화문 일대를 4개 존 15개 구역으로 나누고 이 특공대 강력팀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교통통제와 사기 테러 예방으로 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이날 공연 1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이들의 완전체 모습을 기다린 팬들에게는 1시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적은 시간으로 느껴질 텐데요. 네. 일단 공공장소라는 특수성이 감안될 수밖에 없고요. 관람객의 안전, 현장 통제, 또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이 공연이 8시에 시작이 됩니다. 저녁 네. 8시에 시작되는 만큼 심야 시간대 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날 광화문이나 그 일대에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교통 상황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너무너무 BTS의 완전체 모습을 기다렸다 하더라도 이날 광화문까지 오시기 힘든 분들은 넷플릭스로 생중계가 됩니다. 네.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들의 완전체 모습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야외 공공장소에서 펼쳐지는 공연이다 보니 이 티켓을 구하지 못한 전 세계 팬들 광화문에서 집단 노숙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관측도 나온다면서요? 예, 충분히 지금 하니까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관람석이 15,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만 거의 30만 가까운 인원이 모인다고 한다면 제가 팬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행사장 안에 못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근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전날부터 몰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온라인상에는 함께 노숙할 사람을 구한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지난 2018년 9월 달에 LA에서 그때 BTS 공연을 했는데 그때는 공연장 안에서 그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LA 공연장 주변이 며칠 전부터 노숙자들로 꽉 찼던 그런 사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노숙을 한다고 해도 이게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제력을 동원해서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지금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팬들이 만약에 차도를 막지 않고 인도나 광장에 머문다라고 한다면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단순 관람 때문에 대기하는 게 대부분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도 간주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렇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야기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전 지침을 공유하는 것, 이런 방법도 유용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 그 주변에 있는 경복궁도 휴관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주로 정치 집회가 많이 열리는데 이번에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집회 같아요. 그 전에 2002년 월드컵이나 아니면 네. 2012년 프란치스코 교황 오셨을 때, 15시 갈 때, 그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집회가 있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100만이라고 그때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무대에 15,000, 그다음에 주변에 20만이라고 하는데 더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무대를 그 광화문 광장 북단 끝에 만든다면은 바로 뒤에 경복궁이 있고 고궁박물관이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쪽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종문화회관도 공연을 취소를 하고 준비된 건 예. 취소를 하고 경복궁도 휴관하고 이 고궁박물관 마찬가지고 또 역사박물관도 그날은 하루는 휴관을 한다고 합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극장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열풍에 빠졌는데요. 먼저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800만 관객 돌파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 3일절인 어제 하루에만 81만 명이 봤다고요? 기세가 심상치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900만 돌파가 확실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네. 있고요. 네. 이번 주에 그 꿈의 숫자라고
돌파라고 하죠. 1000만 돌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의 최고라고 하면 저는 웃음과 눈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웃음과 눈물 두 마리 카타르시스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작품이 왕사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있죠. 온 가족이 극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영화야말로 온 가족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면서 N차 관람 열풍까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곧 1000만 돌파 뉴스로 보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조금 전 이 900만까지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이 장항준 감독과 출연 배우 모두 이 누적 관객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상상해본 적 없는 숫자라면서 또 감사 인사도 전했다면서요. 사실 800만 관객이 돌파했을 때 장항준 감독 그리고 주연을 맡은 유해진 씨, 또 박지훈 씨, 유지태 씨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800만 관객 돌파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숫자라고 했는데 900만 관객을 돌파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아무래도 장항준 감독의 기쁨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장항준 감독이 이만큼 흥행을 했던 작품 그동안 장항준 감독 연출작으로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작품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는데 그 작품들이 흥행에 다 실패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의 기쁨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이 1000만 고지를 눈앞에 둔 가운데 장항준 감독의 과거 1000만 공약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장 감독의 1000만 공약 듣고 오겠습니다. 1000만 되면은 이렇게 될 리도 없는데 일단 만약이라는 가정이 되면은 일단은 전화번호 바꾸고 개명하고 성형할 겁니다.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게. 그리고 어디 다른 데로 귀화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나를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트를 살까 생각 중이야. 요트를? 요트에서 선상 파티를 하려고요. 저 1000만 관객 공약 정말 이행할지 관심이 좀 가기는 하는데 이 단종을 주인공으로 한 이 영화의 흥행으로 이 배경지인 영월군 청령포에도 관광객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이고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바로 그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월군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추이를 보면 일단 설 연휴 방문객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배가량 늘었습니다. 예. 지난해 2000명대였는데 네. 이번에 10,000명 넘게 이 영월군을 방문을 했고요. 또 장릉까지 찾고 있습니다. 장릉하면 단종이 묻혀 있는 바로 그곳이죠. 4월이면 단종 문화제를 열게 되는데 이때까지 열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영월군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사실 한 편의 영화가 영월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영화 촬영지라는 단순한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서 역사 현장으로 영월이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스크린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어떤 파장이 영월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영월 군민들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두바이 쫀득 쿠키에 이어서 새로운 유행 음식으로 이 봄동 비빔밥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철 채소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열풍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재밌는 게 트렌드가 굉장히 다르게 바뀌었죠. 디저트에서 식사류로 바뀐 건데요. 네. 2008년에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가 이 봄동 비빔밥을 아주 맛있게 먹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온 거고요. 이 유튜브 영상이 역주행하면서 쇼폼 조회수가 5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먹방 유튜브들도 이 봄동 비빔밥과 관련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적게는 수십만 회에서 수백만 회까지 이렇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색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봄동 비빔밥 11배가량 검색량이 많아진 건데 일단 사실 두쫑쿠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그런 먹거리였잖아요. 하지만 봄동 비빔밥 두쫑쿠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하고요. 또 굉장히 건강에 좋은 또 먹거리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열풍이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졌거든요. 봄동 가격이 오르면서 이른바 금동이란 표현까지 등장을 했네요. 저도 이 봄동 비빔밥 트렌드에 입성하려고 네. 어저께 제가 봄동 사려고 마트에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 소진됐더라고요. 예. 그만큼 찾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봄동 500g 가격이 3,910원입니다. 평균가가 3,050원이었는데 이 평균가와 비교해 봤을 때
20대 28%가량 올랐고요. 최저가면 2,350원인데 이 최저가와 비교해 봤을 때 66%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 또 재료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것, 얼마나 봄동 인기가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저도 이렇게 해마다 챙겨 먹었던 것 같은데 봄동 비빔밥 열풍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봄동하고 이 둘러볼 그 봄철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아, 네네. 네,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동안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유행을 했던 음식들이 조금 전에 했던 두쫑구 그리고 저 이제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게 전통 이 봄나물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그 애용을 한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고 그런데 저 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인데 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교수님은 봄동 좋아하세요? 예, 저도 좋아합니다. 사실 뭐 지금 봄동 열풍이 저는 좀 의아해요. 네. 거의 해마다 먹는 제철 음식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제철 음식 먹으면 건강이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쫑구에 비해서 열량도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우리 농산품이잖아요. 예. 저거 봄동은 수입하는 거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신토불이라는 관점에서 우리하고 잘 맞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봄동하면 돌아가시는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좀 오늘 좀 가슴이 좀 짠하네요. 매년 봄마다 저걸 해주셨거든요.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김용건 씨에겐 어느덧 6살이 된 늦둥이 아들이 있죠. 오늘 방송되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늦둥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죠. 저 어디 갔냐? 야 우인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꼬맹이가 이름이 시온이거든. 아니?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나와. 우인이는 다르잖아. 아니 그만큼만 커도 얘는 진짜 편하게. 붙어 있어야 돼. 맞아. 걔는 벌써 6살이 벌써 되어오는데 뭐. 우민이만큼 활발했어요? 그럼 에너지가 뭐고. 이제 처음 물어본 거예요? 네, 김용건 씨 아들이 벌써 6살이 됐네요. 지금 늦둥이인 만큼 뭐 손자와 헷갈릴만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김용건 씨가 70대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황보라 씨 며느리잖아요. 네. 배우 황보라 씨가 낳은 그러니까 김용건 씨의 손자가 되죠. 손자는 2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늦둥이 아들이 6살이고 손자가 2살이면 사실 차이가 크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차이가 큰데 이름이 헷갈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자 우인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늦둥이 아들 이름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이를 부를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필요한 것, 뭐 돈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체력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젊은 분들이 아이를 키워도 체력 때문에 늘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는데 70대의 김용건 씨 얼마나 체력적으로 힘드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황혼 육아를 하다 보면 사실 황혼 육아라고 한다면 보통 손자나 손녀를 돌보는 걸 황혼 육아라고 하는데 김용건 씨는 상황이 다르게 본인의 늦둥이 아들을 돌봐야 되는 황혼 네.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력 소진도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름을 착각해서 부를 만도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김용건 씨 아들이자 또 배우인 하정우 씨에 대한 결혼 가능성도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하정우 씨 7년 동안 열애를 한 상대가 공개가 됐죠. 바로 배우 차정원 씨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정우 씨의 부친인 김용건 씨가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이 하정우 씨가 그렇게 조카 바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카가 태어나면서 아마도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밤에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미스트로4 소식입니다. 미스트로4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결승전이 진행됩니다. 지난 방송에서 결승전에 오를 탑5가 선출이 됐는데요. 우선 지난주 1위를 했던 이 허찬미 씨 노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허찬미 씨 과거 아이돌까지 포함해서 오디션 4번 도전인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연습생 10년에 데뷔 2번 했고요. 네. 오디션이 4번째입니다. 오수는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준결승전에서 앞서 보신 안 돼요 안 돼 김상배 씨의 노래를 절절하게 부르면서 1위로 결승전에 안착했습니다. 결승전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되는 참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지난 준결승전에 이어 2위와 3위를 했던 이소나와 홍성유 씨 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준결승전에서 4위와 5위를 했던 윤태화와 길려원의 노래도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화제의 이슈들 송국권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권상희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